친일파의 진정한 의미를 아십니까? 친하다는 말 속에 담긴 한자 친은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양친, 부친이라 부를 때처럼 부모처럼 가까이 섬긴다는 뜻입니다. 친일파란 단순히 일본과 협력한 사람이 아니라 일본을 마치 부모처럼 섬기고 스스로 그들의 지배를 적극 받아들인 이들을 말합니다. 나라가 짓밟히고 국민이 고통받을 때 그들은 오히려 침략자를 위해 앞장섰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바로 그런 진짜 친일파였습니다. 이 작품 속 등장하는 엘리자 스펜서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녀는 역사의 비극을 국제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파견된 미국 언론인으로 실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기반으로 보다 입체적이고 흥미롭게 친일파의 실체를 탐색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엘리자의 시선을 따라가며 우리는 가장 어두운 시대 속에서 나라를 팔아넘긴 이들의 탐욕과 그 속에서도 끝까지 나라를 지키려 했던 이들의 희생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리자 스펜서입니다. 뉴욕 헤럴드의 국제부 기자죠. 1905년 늦가을 저는 조선이라는 먼 나라의 수도 서울에 발을 디뎠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한 임무 때문이었어요. 동아시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미스 스펜서 씨, 조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히 보고해 주십시오. 상관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직후였어요.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일본에 완전히 넘겨버린 그 충격적인 사건 말이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조선 사람들의 절망감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천항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조선의 풍경은 생각보다 아름다웠어요. 산과 들이 어우러진 자연의 모습이 마치 동양화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달랐어요. 모두가 무언가에 짓눌린 듯한 모습이었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마중 나온 것은 영국 영사관의 통역관이었습니다. 조지 윌리엄스라는 영국 기자도 함께 있었어요. 조선의 상황이 어떤가요? 저는 마차에 오르면서 물었습니다. 참담합니다, 미스 스펜서.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완전히 잃었어요. 이완용이라는 자가 주도했다고 하더군요. 윌리엄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완용 말씀이군요. 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러시겠지만 더 충격적인 인물이 있어요. 윤덕영이라는 자 말입니다. 마차가 덜컹거리며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궁궐의 웅장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경복궁이었죠. 하지만 그 옆으로 펼쳐진 서촌이라는 동네에 제 관심이 쏠렸습니다. 저곳이 서촌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죠. 하지만 그 땅 대부분이 친일파의 소유입니다. 서촌의 통인시장에 갔어요. 조선의 전통시장 풍경을 보고 싶었거든요. 아가씨는 외국분이시군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기자입니다. 이 동네에 대해 취재하고 있어요. 상인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취재요? 이 동네 말씀이세요? 네, 왜 그러시는지요? 여기 땅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윤덕영이라는 놈 땅이에요. 그 순간 상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윤덕영이요? 어떤 사람인가요? 친일파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놈입니다. 이완용이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완용보다 더 악독하다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나요? 이 서촌 옥인동 땅의 54%가 모두 그놈 것입니다. 절반 이상이에요. 54%.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축구장 8배는 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상인은 손으로 넓은 범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규모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려 했어요. 뉴욕의 센트럴파크 일부와 맞먹는 크기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친일의 대가죠.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 말입니다. 상인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시장을 나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한옥들이 줄지어 서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매국노의 소유라니.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외국인 거류지로 돌아와 윌리엄스와 다른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윤덕영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있나요? 저는 곧바로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는 이완용과는 차원이 다른 인물이에요. 윌리엄스가 자료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이완용은 관심받기를 좋아하는 관종 타입이었어요. 언론에 자주 나오고 자신의 친일 행위를 과시하기도 했죠. 윤덕영은 다른가요? 완전히 달라요. 뒤에서 실속을 챙기는 타입입니다. 언론의 관심을 피하면서 조용히 거대한 부를 축적했어요. 다른 프랑스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아십니까? 이완용이 받은 일본의 은사금이 약 20억 원 정도라면 윤덕영은 무려 400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400억 원. 저는 펜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400억 원이라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당시 화폐 가치로 말이에요. 일본이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했다는 것은 윤덕영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했다는 뜻이겠죠. 대체 어떤 매국 행위를 저질렀기에 그런 거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조선에 온 지 일주일. 이미 충격적인 사실들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 윤덕영이라는 인물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악독한 존재인 것 같다. 이완용보다 더 나쁘다니. 1910년 8월 22일.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대한제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이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윤덕영의 진짜 모습을 목격한 날이기도 했고요. 나중에 궁 안에서 일하던 내관들을 통해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황제 폐하,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친일파 내각 대신들이 순종 황제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대한제국을 일본에 완전히 넘긴다는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순종은 옥새를 들고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찍으면 나는 역사의 매국노로 기록될 것이다. 황제의 목소리가 떨렸다고 해요. 주변에는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 대신들이 둘러서서 압박하고 있었죠. 폐하,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이완용이 재촉했습니다. 남산에서는 이토 히로부미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일이었죠. 하지만 순종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나라 전체를 넘기는 일인데 어떻게 쉽게 결정할 수 있었겠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달려나왔어요.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순정 효왕후였습니다. 순종의 부인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후였죠. 순정 효왕후는 병풍 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나 봅니다. 황후님, 이곳은 어전회의실입니다.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친일파 대신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정 효왕후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과감하게 행동했죠. 이 도장을 찍으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넘어간다는 걸 모르느냐. 순정 효왕후는 재빨리 순종의 손에서 옥새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치마 속에 숨겨버렸어요. 황후님, 옥새를 돌려주십시오. 친일파 대신들이 아우성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황후의 치마 속에 손을 넣을 수는 없었어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대신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남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옥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가만히 계시오. 내가 해결하겠소. 윤덕영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윤덕영, 자네가 뭘 할 수 있다는 건가? 이완용이 물었습니다. 황후님, 죄송합니다. 윤덕영은 순정 효왕후에게 한 번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황후의 치마를 들어올렸어요. 이놈이 감히. 순정 효왕후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덕영은 황후의 치마 속에서 옥새를 꺼내버렸거든요. 황후님께서는 물러나 계시기 바랍니다. 윤덕영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순정 효왕후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윤덕영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옥새를 순종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폐하, 이제 찍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옥새를 빼앗겼으니 어쩔 수 없었죠.
윤덕영, 너는 나의 조카 사위가 아니냐? 순정 효왕후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윤덕영은 순정 효왕후의 큰아버지였거든요. 같은 집안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윤덕영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황후님.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순종은 떨리는 손으로 옥새를 문서에 찍었습니다. 쿵. 그 소리와 함께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윤덕영은 그 순간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던 일처럼 말이에요. 나중에 저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덕영이 이 일의 대가로 받은 돈이 은사금과 공채 등을 합쳐 46만 원, 현재 가치로 약 230억 원이었다고 해요. 이완용이 외교권을 넘긴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윤덕영은 나라 전체를 넘긴 장본인이었거든요. 그것도 자신의 조카 사위인 황후로부터 옥새를 직접 빼앗아서 말이에요. 한나라가 사라지는 순간을 목격한다는 것이 이렇게 충격적일 줄 몰랐어요. 특히 그 과정에서 윤덕영이 보여준 냉혹함은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경술국치 이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윤덕영이 받은 거액의 보상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 답을 찾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스 스펜서,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윌리엄스가 흥분한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윤덕영이 서촌에 어마어마한 별장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벽수산장이라고 부르더군요. 벽수산장. 벽수는 윤덕영의 호였죠. 자신의 이름을 딴 산장을 짓고 있다니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건평만 800평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프랑스식 궁궐 양식이라고 하더군요. 800평.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일반 주택의 몇십 배에 달하는 크기였어요. 며칠 후 저는 직접 그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서촌 인왕산 자락에서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조선인 인부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이 뭘 짓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근처에 있던 조선인에게 물었습니다. 윤덕영이라는 친일파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떤 집인가요? 궁궐보다 더 화려한 집이라고 하더군요. 나라 판돈으로 짓는 집이니까요. 공사 현장을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정말 웅장했어요. 조선의 전통 건축과는 완전히 다른 서양식 건물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기둥들, 궁궐에서나 볼 수 있는 양식 아닌가요? 저는 윌리엄스에게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도편수라고 하죠. 궁궐을 짓는 전문 목수들이 만드는 기둥입니다. 도편수까지 동원했다니요. 윤덕영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벽수산장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다행히 벽수산장에서 일하는 조선인 하인을 통해 내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그 하인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일단 200평 규모의 인공 연못이 있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 놀더군요. 200평 연못이라니. 저는 그 규모를 상상해 보려 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천장에 아쿠아리움이 설치되어 있어요. 천장에요? 네, 머리 위로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모두 깜짝 놀라더군요. 천장 아쿠아리움이라니.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최첨단 시설이었어요. 또 다른 특별한 시설이 있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들어와요. 전기까지. 당시 서울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곳은 극히 드물었거든요. 벽수산장에서 경복궁 근정전이 보이죠. 경복궁이 발 아래로 보였습니다. 윤덕영은 이곳에서 매일 조선 왕실의 궁궐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상징적인 위치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신하였던 윤덕영이 주군의 궁궐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니요. 윤덕영이 이곳에서 자주 연회를 연다고 합니다.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어떤 연회인가요? 일본 관리들과 친일파들을 초대해서 술을 마시며 노는 거죠. 경복궁을 보면서 말이에요. 저는 상상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나라를 판 돈으로 호화로운 별장을 짓고 그곳에서 조선 왕실을 조롱하며 연회를 즐기고 있다니요. 벽수산장에서 일하던 하인으로부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덕영은 매일 밤 기생들을 불러서 연회를 열어요. 어떤 연회인가요? 일본 고관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경복궁을 가리키면서 말하더군요. 저것 봐라, 이제 우리 발 아래 있지 않느냐라고요.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대한제국의 신하였던 자가 주군을 그렇게 조롱하다니요. 연회는 얼마나 자주 열리나요? 거의 매일이에요. 특히 달이 밝은 밤에는 더 성대하게 열어요. 달빛에 비친 경복궁을 보며 술잔을 기울이는 게 윤덕영의 취미더군요. 저는 그 광경을 상상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그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손님들은 주로 누가 오나요? 일본 총독부 관리들, 친일파 정치인들, 일본 군인들이에요. 가끔 일본에서 고위 관리들이 오기도 해요. 벽수산장은 단순한 별장이 아니었습니다. 친일파들의 집결지였던 거예요. 며칠 후 저는 벽수산장 근처에서 윤덕영을 직접 목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마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어요. 마차 안에서 내려다보는 윤덕영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오만하고 냉소적이었어요. 마치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양 행동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윤덕영의 벽수산장을 보고 왔다. 나라를 판 대가로 얻은 부로 이런 호화로운 별장을 짓다니. 특히 경복궁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지은 것은 조선 왕실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인간이 천수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분노스럽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윤덕영만이 유일한 악질 친일파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취재를 계속하면서 또 다른 충격적인 인물을 만나게 되었어요. 배정자라는 조선 여인이었습니다. 미스 스펜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영사관에서 일하던 통역관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토 히로부미에게 조선인 양녀가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라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인이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였다고요? 네, 배정자라는 여인입니다. 경남 김해 출신이에요. 배정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비극이었거든요. 배정자의 아버지는 흥선대원군 일파였습니다. 통역관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왕족과 가까운 집안이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민씨 일가와의 갈등이었어요.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원수였거든요. 저는 조선 왕실의 복잡한 내부 갈등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배정자의 아버지가 민씨 일가에 의해 처형당했어요. 그리고 연좌제로 가족들이 모두 노비가 되었죠. 연좌제. 한 사람의 죄로 온 가족이 벌을 받는 제도였어요. 배정자도 노비가 되었나요? 더 비참했습니다. 기생으로 팔려갔어요. 기생으로 팔려간 어린 배정자. 저는 그녀의 처지를 상상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절에서 비군이 수업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도망쳤죠. 배정자는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본으로 갔나요?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정병하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배정자를 일본으로 보냈죠. 일본으로 건너간 배정자는 이토 히로부미의 눈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배정자를 양녀로 삼았나요? 그렇습니다. 배정자의 미모와 총명함에 감탄했다고 해요. 이토 히로부미는 배정자에게 일본식 이름을 주었습니다. 다이야마 사다코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떤 교육인가요? 수영, 승마, 변장술, 사격, 국제 예절 등을 가르쳤어요. 변장술과 사격까지. 이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스파이 양성 과정이었어요. 교육을 마친 배정자는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 공사관의 통역사로 일하기 시작했죠. 배정자는 고종과 매우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통역관이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고종이 배정자에게 완전히 빠졌다고 할 정도였어요. 고종은 배정자를 무척 신뢰했습니다.
고종이 배정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제발 우리 한국을 위해서 내가 중간에서 도와달라고요. 고종의 순진함이 안타까웠습니다. 배정자가 일본 스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배정자는 고종의 신뢰를 악용했나요? 그렇습니다.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요. 러일 전쟁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친일파들이 고종을 평양이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피신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보를 배정자가 입수했어요. 배정자는 그 계획을 누구에게 알렸을까요? 일본에 알렸습니다. 고종의 망명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켜버렸어요. 고종을 구하려던 계획이 배정자의 밀고로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의 저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배정자는 이토 히로부미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었다고 해요. 배정자는 진심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아버지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매국노가 되었지만 그녀 나름대로는 진심이었던 거죠.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후 배정자는 일본군을 따라 만주와 시베리아로 떠났습니다. 거기서도 밀정 역할을 계속했어요. 만주에서 중국 마적들에게 잡혔다고 하더군요. 그럼 죽었나요? 아니요. 마적단 두목과 동거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일본군에 넘겨졌죠. 배정자는 정말 치밀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한중일 삼국을 넘나들며 이중, 삼중 간첩 노릇을 한 셈이군요. 맞습니다. 태생이 스파이였어요. 하지만 배정자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더욱 악랄한 일을 저질렀어요. 위안부 송출 업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위안부 송출이요? 네, 군인 이문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무려 100여 명을 정신대로 끌고 갔어요. 100명의 조선 여성들을 지옥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배정자의 행위는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해방 후 배정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반민족 행위에 대한 응징이 두려워 집에만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1948년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벌법이 통과되자 배정자는 제일 먼저 체포되었어요. 법정에서도 당당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요? 나는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다. 그리고 고종은 나를 정비왕비로 삼으려고 했다고 허세를 부렸어요. 끝까지 뻔뻔했던 배정자. 하지만 역사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반민특위가 흐지부지 끝나면서 풀려났지만 주변에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렵게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죽었나요? 6.25 전쟁 중에 서울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배정자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나라를 배신한 대가가 결국 비극적인 죽음이었던 거예요. 저는 배정자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도 처음에는 피해자였어요. 정치적 갈등의 희생양이 되어 가족을 잃고 기생으로 팔려간 불쌍한 소녀였죠. 하지만 그 상처가 그녀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조국을 배신하고 동족을 해치는 악질 친일파가 된 거예요.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배정자의 삶을 보며 인간의 복잡함을 느낀다.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한 그녀의 모습에서 역사의 비극을 본다. 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어도 동족을 배신하고 무고한 여성들을 지옥으로 보낸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윤덕영과 배정자 같은 친일파들의 이야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조선에 머물면서 정반대의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1907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총성을 들었어요. 전쟁이라도 일어난 건가 싶어서 급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거리에서 만난 조선인에게 물었습니다. 일본이 우리 군대를 해산시키려고 해요. 하지만 군인들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군대 해산. 저는 즉시 그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군대가 해산되면 조선은 완전히 무력해지는 거였어요. 어디서 싸우고 있나요? 남대문 쪽에서 총소리가 들려요. 저는 서둘러 남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도 총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대문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조선의 군인들이 일본군과 맞서 싸우고 있었어요.
위험합니다, 미스 스펜서. 윌리엄스가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해야 해요. 저는 안전한 거리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대한제국 군인들의 마지막 저항이었어요. 우리 대한제국 군대들, 오늘부터 해산합시다. 친일파 국방부 장관이 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일본에 의한 군대 해산 받아들일 수 없다. 대한제국 군인들이 외쳤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다시 탈취한 후 일본군과 정면으로 맞섰어요. 하지만 전력 차이는 너무 컸습니다. 일본군은 남대문 위에 기관총을 설치했거든요. 저들이 기관총을 남대문에 설치했습니다. 윌리엄스가 망원경으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남대문이요? 당시 한양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남대문이었어요. 고지를 점령한 거죠. 전투에서 고지 점령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기관총을 쏘니까 대한제국 군인들이 버틸 수가 없었어요. 총성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한제국 군인들이 후퇴하고 있었어요. 저들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서울 외곽으로 빠져서 의병들과 합류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대한제국 정규군이 의병과 손을 잡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의병이 아니라 왕복군이라고 불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놀라운 사진을 봤습니다. 영국 기자가 찍은 의병들의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을 누가 찍었나요? 저는 윌리엄스에게 물었습니다. 제 동료인 영국 기자가 찍었어요. 의병들의 훈련 모습을 취재하러 갔다가 찍은 거죠. 사진 속 의병들은 모두 농민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 검은색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저 군복 입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식 대한제국 군인이에요. 해산된 후 의병과 합류한 거죠. 대한제국 정규군과 의병이 하나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기자가 그들에게 뭔가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무엇을요? 당신들도 이거 하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일본군 병력을 못 받느냐고요. 의병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나요? 우리는 싸우다가 죽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객관적인 전력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일본에게로 살 바에는 자유인으로 살다가 죽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도 자유를 선택한 것이었어요. 그 영국 기자가 이 이야기를 기사로 썼나요? 네, 영국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어요. 조선인들의 불굴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요. 조선인들의 자유혼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의병들은 결국 일본군에게 진압당했어요. 그 용감한 군인들은 대부분 순국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무덤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름도 없는 무덤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이분들이 모두 의병이었나요? 묘지기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 무덤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윤덕영은 벽수산장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름 없는 무덤에 묻혀 있다니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묘지기가 물었습니다. 나라를 판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나라를 지키려던 사람들은 이렇게 쓸쓸히 묻혀 있다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묘지기의 목소리가 씁쓸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완용이 습격을 당했다는 것이었어요. 이재명이라는 청년이 이완용을 칼로 찔렀다고 합니다. 윌리엄스가 말했습니다. 이완용이 죽었나요? 아니요, 살아났어요. 일본에서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를 데려와서 수술했다고 해요. 일본이 이완용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완용을 찌른 다음 해에 교수형으로 처형되었어요. 또 한 명의 의로운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재명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일본이 나를 죽이겠지만 내가 죽은 후에 수천 수만의 이재명이 또 태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정말 예언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대조적인 현실을 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친일을 한 사람들은 천수를 누리며 호화롭게 살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죽어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위에 계란치기 아니냐. 대세가 그런데 싸워봤자 목숨만 잃는다. 친일한 사람들 봐라,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는데.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지금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목숨을 바쳤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키나와의 예를 생각해 봤습니다. 류큐 왕국이라는 독립국가였지만 일본에 합병당했어요. 지금은 아무도 류큐 왕국을 기억하지 않죠. 그냥 일본의 오키나와일 뿐입니다. 조선도 그렇게 될 뻔했어요. 하지만 목숨을 바친 수많은 독립투사들 덕분에 조선의 이름이 역사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 편지를 뉴욕 본사에 보냈습니다. 조선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인간의 양면성을 깨닫는다. 권력과 부를 위해 조국을 배신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 죽음을 각오하고 자유를 지키려는 자들도 있다. 역사는 후자를 기억할 것이다. 친일파는 정치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조선에 머물면서 더욱 악랄한 친일파를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친일 경찰이었습니다. 미스 스펜서 노덕술이라는 경찰을 아십니까? 어느 날 조선인 지식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노덕술이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일제강점기에 고문 귀신으로 악명 높았던 경찰입니다. 고문 귀신이라니요. 저는 그 표현에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울산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일본인이 경영하던 잡화점에서 일하다가 홋카이도로 건너갔어요. 노덕술의 삶을 듣다 보니 평범한 조선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경찰이 되었나요? 홋카이도에서 돈을 벌고 돌아와서 경남 순시 교습소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졸업한 후 일제순사가 되었죠. 처음에는 평범한 경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노덕술은 일제의 눈에 들기 위해서 더욱 악랄하게 조선인들을 탄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항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잡아서 무자비하게 고문했어요. 별의별 새로운 고문 방법을 만들어냈죠. 새로운 고문 방법을 만들어냈다니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떤 고문이었나요? 말하기도 끔찍해요. 사람을 상자에 넣고 못을 박아서 걷게 한다든지.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잔혹했거든요. 피해자가 많았나요? 수없이 많았어요. 노덕술에게 고문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노덕술이 계속 경찰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해방되었는데도 경찰을 계속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애국 경찰이 되었어요. 애국 경찰이라니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을 잡았다면 해방 후에는 좌익분자들을 색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노덕술은 시대에 맞춰 자신의 역할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정말 뻔뻔한 사람이군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뭔가요? 노덕술이 김원봉 선생을 체포했다는 겁니다. 김원봉. 저는 그 이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열단을 만들어 항일 무장투쟁을 한 독립운동가였거든요. 김원봉 선생을 노덕술이 잡았다고요? 그렇습니다. 해방 후에 말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한 번도 잡히지 않았던 김원봉이 해방된 조국에서 친일파 경찰에게 잡힌 것이었어요. 김원봉 선생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십니까? 지식인이 말했습니다. 물론 알고 있어요. 의열단 단장이셨죠. 일제가 김원봉 선생에게 걸었던 현상금이 100만 원이었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보다도 많았죠. 100만 원이라니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20억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일제가 두려워했던 인물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단 한 번도 체포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 김원봉이 해방된 조국에서 노덕술에게 체포되었다니요. 노덕술이 김원봉 선생을 어떻게 대했나요? 정말 치욕적이었어요. 지식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뺨을 때리면서 모욕을 줬다고 해요. 김원봉 같은 독립운동가를 뺨을 때렸다니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김원봉 선생이 뭐라고 하셨나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조국 해방을 위해 일본 놈과 싸울 때도 이런 수모를 당한 적이 없는데 해방된 조국에서 악질 친일파 경찰 손에 수갑을 찬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저는 김원봉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을까요? 노덕술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 공로로 일본으로부터 훈장을 2개나 받았어요. 그런데 해방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정부로부터도 훈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훈장을 줬다고요? 6.25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는 명목으로 훈장을 받았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훈장, 한국에서도 훈장을 받은 것이었어요. 왜 친일 행위에 대한 처벌은 없었나요? 남북이 대치하던 상황이었거든요. 반공을 외치면 친일 행위는 묻혔어요. 당시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군요. 노덕술은 결국 천수를 누리며 죽었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윤덕영처럼 노덕술도 아무 처벌 없이 편안하게 죽은 것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김원봉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독립운동가였어요. 3.1운동 이후 의열단을 만들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친일파들을 처단하는 일을 했습니다. 일제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그런 분이 해방된 조국에서 친일파에게 모욕을 당했다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어느 조선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가난하게 살고 친일파들의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산다는 뜻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한 현실이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최소한의 예우도 못 받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반면에 친일파 후손들은 사회 기득권층이 되어 있죠. 저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후손이 오히려 어렵게 살고 있다니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노덕술의 이야기를 들으며 역사의 모순을 느낀다. 해방이 되었지만 진정한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다. 친일파들이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고 독립운동가들은 모욕을 당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그들이 꿈꾸던 해방인가?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조선에서 맞았어요.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환호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만세! 만세! 온 서울이 축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미스 스펜서, 이제 친일파들이 처벌받겠군요. 윌리엄스가 말했습니다. 그럴까요?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제 예감은 불행히도 맞았습니다. 해방 이후 몇 년이 지나면서 저는 충격적인 소식들을 들었어요. 윤덕영은 해방되기 5년 전인 1940년에 천수를 누리며 자연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덕영이 1940년에 죽었다고요? 네,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생을 마감했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넘긴 장본인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죽었다니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요? 벽수산장에서 호화롭게 살았어요. 나라를 판 돈으로 매일 연회를 즐기면서 말이에요. 윤덕영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배정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948년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제일 먼저 체포되었다고 했습니다. 배정자가 반민특위에 체포되었군요. 네, 하지만 법정에서도 당당했다고 해요. 어떻게요? 나는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다. 고종은 나를 정비왕비로 삼으려고 했다고 허세를 부렸어요. 끝까지 뻔뻔했던 배정자.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민특위가 흐지부지 끝나면서 풀려났어요. 풀려났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정치적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반민특위 자체가 해체되었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친일파 청산의 마지막 기회가 사라진 것이었어요. 배정자는 그 후 어떻게 살았나요? 주변에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렵게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6.25 전쟁 중에 서울에서 사망했죠. 배정자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업자득이었어요. 노덕술은 어땠을까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노덕술은 해방 후에도 계속 경찰로 일했어요. 심지어 6.25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훈장까지 받았죠. 일본에서도 훈장, 한국에서도 훈장을 받은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천수를 누리며 죽었어요.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서촌을 다시 찾았습니다. 윤덕영의 흔적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벽수산장은 1966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물들은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저 집이 윤덕영의 첩집이에요. 현지인이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살고 있나요? 국가 소유예요. 아무도 살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 집을 자세히 봤습니다. 한옥이었지만 일반적인 한옥과는 달랐어요. 처마 밑을 보니 궁궐에서나 볼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도편수가 지은 집이라고 하더군요. 도편수요? 궁궐을 짓는 전문 목수들이에요. 윤덕영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덕영의 딸 집이 현재 박노수 미술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박노수 미술관이 윤덕영의 딸 집이었다고요? 네, 윤덕영이 딸바 보여서 딸을 위해 지어준 집이에요. 화가 박노수와 윤덕영은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 집을 인수해서 미술관으로 만든 것뿐이었어요. 지금도 그 집을 볼 수 있나요? 네, 미술관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웅장한 집이었어요. 딸을 위해 지어준 집조차 이런 규모라니요. 이 집도 매국의 대가로 지어진 것이군요.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술관 관계자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존 가치가 높아서 미술관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보존 가치가 높다니요. 매국노의 유산이 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곳곳에서 친일파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일본의 보상금으로 지은 건물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반면에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저는 한 사회단체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대부분 어렵게 살고 있어요. 정부 지원도 미미하고요. 친일파 후손들은 어떤가요? 사회 기득권층이 되어 있죠. 그들이 물려받은 재산으로 계속 부를 축적하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군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던 사람들의 후손은 가난하고 나라를 판 사람들의 후손은 부유하다니요. 해방이 되었지만 진정한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어요. 친일파들의 유산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덕영, 배정자, 노덕술 같은 친일파들은 대부분 천수를 누리며 죽었다. 그들의 후손들은 여전히 그 유산을 누리고 있다. 반면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세상인가? 윤덕영, 배정자, 노덕술 같은 친일파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거기 있었어요. 순정 효황후의 용기와 남대문 의병들의 결연함을 잊지 말라.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감동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